네, 대현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의도 2프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의도의 제갈량 장경상 프로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그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태가 있죠. LH 사태. 예, 이 주택토지공사, 토지주택공사 이게 원래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각각으로 있었는데 합쳐놓은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두 개가 뭐 같은 일을 하는 성격이 비슷하다 그래서 합쳐놨는데 LH에 일하는 직원들이 개발 정보, 공공의 정보를 빼돌려서 땅을 사고 투기를 해서 돈을 벌었다. 이게 이 국민적 분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도 얼마 전에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뭐 그런데 엎드려 절받듯이 등 떠밀려서 사과를 했는데, 자, 이 사태의 파장을 잠재우는 데는 아직까지는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저거는 뭐 대통령이 사과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뭐가 이제 잘못된 사람들을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이 현 정부의 어느 정도의 밑선까지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결국 저 문제의 저 문제 중심에 자리잡아도 있던 인물 자체가 원래 장관이었잖아요. 변창흠이 변창흠 장관. 계속 그 인사청문회 때부터 그 문제가 지적돼 왔었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사실은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제 그 현실화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거는 지금 현재 변창흠 장관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받고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고 뭐 구속될 사람 구속되고 이래야지만 차근차근 뭐 한참 멀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게 밑에 있는 공무원들 무슨 뭐 조사한다고 뭐 될 문제가 아니거든, 사실. 그렇군요. 네네.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이 뭐 직접 그 자신의 명의로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래저래 이제 밑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제가 경기도 지사 정책부장관을 한 적이 있어요. 경기도청 김무수 지사 시절에. 근데 그때 저런 걸 보면 저게 그 세계 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개발을 공무원들이 기획하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되게 민간 개발, 그러니까 민간에서 민간의 엔지니어링 회사들 많잖아요. 그 그렇죠. 개발을 설계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각종 도면을 가지고 다니면서 토지 이제 이런 공유지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국유지나 이런 거를 도면을 가지고 다니면서 개발에 대한 아이템들을 스스로 개발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한테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그렇군요. 와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여기 뭐 땅도 좋고 부지도 좋고 앞으로 뭐 여기 거주 여건으로 좋다.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 뭐 우리 비근한 예로 일산에 가면 뭐 할리우드 부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때 뭐 했다가 그런 거 있고 저쪽 뭐 평택 가면 또 이제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 뭐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 게 무슨 뭐 거기 도청 공무원들 머릿속에서 나왔겠냐고요. 그런 게. 그렇죠. 민간 베이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저런 정보들이 뭐 확정이 된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미 저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렇군요. 모든 지역에 다 쌓여 있습니다. 그냥 그때 그래서 뽑아 쓰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순차적으로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런 정보들은 공무원들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현재 지금은 옛날에는 저런 것들이 이제 공무원들, 지방 공무원들이나 이제 뭐 중앙에는 공무원들이지만 지금은 공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전국 단위의 소위 해서 기초자치단체도 개발공사를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방 공기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개발공사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수도권에는 저기 뭐에서 도시개발공사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다 있습니다. 기초 단위까지 있습니다.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광역 단위는 다 광역 단위 개발공사 다 있습니다. 있죠. 거기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공단을 개발하고 아니면 지역에 이제 주거 환경 개선하는 걸 개발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요새 지난번에 손혜원 목포에 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진즉에 누가 무슨 한류 바람을 타고서 뭘 하든지 뭐 그런 걸 해요. 그걸 누가 아이디어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실질적으로 예산을 따서 집행할 거냐 말 거냐는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설명하고 예산 따고 과정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집행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업들에 대한 아이디어는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선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확정된 다음에 소위 해서 이제 뭐 아니면 확정된 직전에 확정되는 과정에 이런 데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비리와 그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따져보니까 이 정부가 말이죠.
손혜원이 때부터 이미 그 징조가 나타났었네요. 아, 그렇죠. 예, 그 다 부동산 개발 뭐 이런 정보 이용해서 투기하고 이렇게 해먹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 정부에서 이 정부 들어와서 하고 있는 대대적으로 새로운 SOC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생활 SOC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SOC 사업을 안 하겠다고 예.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요즘 한창 돈을 때려붓고 있죠. 그러니까 큰 대형 공공주택이라든가 주택을 공급하는 일들을 안 해왔지 실질적으로 SOC는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해왔어요.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우리가 쓰게 하면 어촌 개발, 예. 어촌 개발도 그것도 SOC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 예, 예, 예. 그다음에 소위 얘기해서 여기 뭐 재개발 재건축은 안 하고 있지만 예. 소위 얘기해서 주택단지 재개발하는 걸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서울에서도. 그렇죠, 네. 그렇죠. 많이 하고 있죠. 그것도 네. 똑같아요. 패턴은 똑같습니다. 네.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다. 음.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롭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럼 이 정부 들어서 그런 돈이 지난 정부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지난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죽였거든. 예, 예.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반대급부였기 때문에 SOC 네. 사업을 많이 줄였어요. 아, 예, 예. 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비토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이 정부 들어서 대폭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아, 원래 이 정부도 처음에는 SOC 사업을 안 하겠다고 했다가 이 정권 후반기 들어서부터 돈을 막 뿌리기 시작한 거죠. 공공일자리 낸다 그래서 집권 초기부터 처음에는 뭐 숲가꾸기 사업이니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SOC 사업을 많이 했어요. 아하. 임기 동안 그렇군요. 그거 예. 속에서 그 진보 진영,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 사회단체 이런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 준다 그래가지고 아, 예. 재개발 그 민간 영역에 있는 빈집 뭐 정비하고 재개발해가지고 다 그런 사람들 무슨 단체 입주하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군요. 지금 서울에 많습니다. 그런 거 네. 기본적으로. 좌파들은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일을 많이 하는군요. 보이지 그렇죠. 않게. 아니 태양광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예. 태양광 사업 할 때니까 회사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회사에다가 사업 주고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 거 보면 이 저기에서 LH공사뿐만이 아니라 예. 지금 이제 전국 단위 제가 말씀드린 전국 단위에 지금 지방 권력이 더 많이 가 있다고. 아, 그렇죠. 좌파가 지방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문재인은 이걸 부동산 적폐라고 또 했지 않습니까? 이 적폐 타령은 꽤 하는데 그 지금 뭐 양이원영 의원, 그다음에 임종석 의원 다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뭐 양향자 뭐 이런 다 민주당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 이 사람들부터 먼저 저기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청산해야죠. 네. 제 청산대장 1번 중에 이해찬도 있어요. 이해찬이요? 네. 왜냐면 이해찬? 저기 예. 뭐야 세종시 땅 지난번에 나왔었잖아요. 세종시에 땅 예. 많은 거. 땅 샀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세종시야말로 근래 우리나라 네. 2000년대 들어서 최대 지금 투자처잖아요. 투자처였잖아요. 땅값.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거 설계한 사람들이잖아. 아, 맞네요. 핵심이잖아 이해찬이. 이해찬이 핵심이네. 예. 그러면 그 땅 이제 그 사돈의 팔촌까지 다 뒤져야 돼요. 이해찬 주변에. 이해찬 주변에. 예. 아. 그 사람 거기 가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국회의원도 했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거 얼마나 거기 개입돼 있겠어요. 아, 깊이 개입. 그럼 대통령이 저런 소리 할 것 같으면 먼저 네. 이해찬부터 조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야 돼. 그게 이제 진정한 적폐청산이죠. 그게 적폐청산이지. 그 네. 마음이 진짜 네. 진실이라면 당시에 가장 핵심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예. 근데 이게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우리 편, 그러니까 진의 편들에 대해서는 뭐 청산 대상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여기서 지금 문재인이 항상 얘기하는 적폐와 청산의 대상은 자기네 편이 아닌 사람들, 상대편을 향한 그런 언어예요, 이게. 그 지들이 걸리면 관행이었고, 그렇죠. 남들이 예. 하면 적폐인 거죠. 남들이 예. 걸리면 적폐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저 적폐라는 말이 관행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예, 맞습니다. 예. 잘못된 관행이 적폐지 않습니까? 예. 네. 이 지금 임종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사람 말이죠. 자기 보좌관을 했던 사람과 자기 누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지역구가 경기도 광주인데 임종성. 예, 임종성. 예. 근데 이 사람은 그 자기 지역구에 누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집을 사갖고 땅을 사서 해필이면 또 그 지역이 또 주택개발지구가 또 됐다네요. 그래서 몇 배의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냄새가 확실히 나죠. 아니 저거는 100%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역의 정치권 인사라든가 예. 지역의 개발업을 하는 관련된 사람이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네트워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 미리 선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돈 벌 일이 있는데. 네. 예. 저런 사람들이 공무원들하고 한두 끼 밥 먹었겠어요? 그렇죠. 예? 다들 업자들 뛰고서 밥 먹고 다 그런 거죠. 뭐 밥 먹다 보면
듣는 소리도 있고. 그렇죠. 예, 듣는 소리 보면 저기 투자랍시고 투자하고. 그런 거죠, 뭐. 누나가 좀 사세요. 뭐 해서 보좌관 예. 누구랑 같이 해서 땅 사면 2배는 먹습니다. 3배는 먹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뭐 저 이제 후원금 열심히 대주고 그러면 되니까. 그렇죠. 또 후원금으로 또 밀어주고요. 뭐 이렇게 보니까 이런 정치인들은 거의 견공의 자식들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 했던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이게 아마 더군다나 임종석이라는 사람은 경기도의회 도의원을 했던 사람이네요. 네. 도의원을 했던 사람이면 청년회의소 회장했으니까 저 사람 저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네 뭐. 그러네요. 네.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네. 지역에서 뭐 소소하게 개인 사업하면서 그다음에 경기도 의원도 하고 경기도 의원도 되게 짧게 했네요. 중간에 하다가 뭐 그만뒀는지. 그렇죠. 2012년부터 2012년 1월까지밖에 안 했네요. 재보궐선거를 했나? 이게 잘렸나? 재보궐선거로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아니 재보궐선거로 들어갔었다 하더라도 2012년 1월달까지 했다는 거는 뭐 다른 것 때문에 저게 이제 총선 출마를 하거나 뭐 그런 총선 출마나 지자체장 출마를 했을 수 있겠네요. 총선 출마 때문에 이제 나왔을 수 있죠. 그렇군요. 2012년 1월달이면 총선 출마 때문에 사표냈을 수 있는. 그렇군요. 그래서 선거를 많이 치러서 돈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땅 투기를 해갖고 돈을 벌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지역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거의 저런 거는 경우는 거의 뭐 10중 8구 맞죠.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참 거짓스러운 거는 잘 몰랐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좀 안타깝지만 다 적폐로 문재인이 다 오다를 줘서 다 처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와 별도로 이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 전수조사를 하겠다 해서 민주당 또 국민의힘 양당이 지금 합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구두로는. 자, 그리고 뭐 특검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 다 공수표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게 공수표일 수밖에 없는 게 국회의원들은 배우자와 함께 모두 재산이 공개가 돼 있습니다. 공개가 돼 있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친인척이나 뭐 이런 그 주변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친인척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개인이잖아요. 근데 개인들을 어떻게 조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자유에 대한 침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무슨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저렇게 떠드는지 저거는 그냥 뭐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정치적 언사예요. 정치적 언사일 뿐입니다. 저거. 이런 정치적 수사에 다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눌하게 이 모든 거의 귀결은 어눌하게 자기 이름으로 했거나 한 공무원들만 말단 공무원들만 걸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어리숙하게 좀 투자해서 돈 좀 벌겠다고 했던 사람, 뭣도 모르고 돈 좀 넣었던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뭐 등기 같은 걸 떼어보면 알지만 그 사람 이름 봐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게다가 요새는 다 개별적으로 이게 그 주민등록 그게 다 개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위에서 가게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당장에 제 형제에서 저기 뭐해서 조카들까지만 넘어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제 형 걸 갖다 띄운다 그래서 제 형 거만 띄울 수 있지 제 형 자식들까지는 띄울 수 없습니다. 그 저기에서 성인들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렇죠. 주민등록법상 이게 불법일 수 있고요. 개별적으로 그 조카들이 다 동의하지 않으면 걔네들이 자식인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형 것만 갖다 주면 돼요. 자,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늘상 하는 것 중에 뭐 전수조사 뭐 이런 거 하는데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되지도 않을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뭐 여야가 저렇게 뭐 쿵짝쿵짝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드러나는 사람 몇 명만 그것도 아마 저 사람들도 아마 나중에 다 아니라고 주장할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대통령이 의지를 가진다면 대통령부터 자기 사돈의 팔촌, 자기 딸내미, 자기 아들내미 관련된 거를 다 난 오픈한다. 인터넷에 요즘 같은데 오픈하기 얼마나 편해요. 아니 근데 뭐 지금 문재인이야말로 부동산을 가장 잘 이용하는 집안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딸내미 저기 여기 한국에 있을 때 집 한 거 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게 황당한 거래 때문에. 그게 아마 이제 문재인 와이프 김정숙이 살던 집을 딸이 인수를 했죠. 그 딸이 그걸 팔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양평동인가 이쪽에다 또 집을 사갖고 그 집을 1년 몇 개월 만에 한 1억 5천 벌고 또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잘 벌고 문재인은 또 천하면 또 뭐 어떻습니까? 무슨 뭐 땅 같은 거 LH에 수용되는 바람에 36억인가를 또 보상금으로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100말이 필요 없어요. 사과를 예. 왜 해 대통령이? 그렇지. 예. 책임을 져야지. 이런 일은 다 뭐 대통령이 맨날 말고 미안합니다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 예. 대통령이 뭐 미안하다 할 거 대통령 왜 뽑아놔요? 그렇죠. 예. 맨날 미안하다 뭐 미안하면 잘해야지. 예. 근데 잘하는 방식은 딴 게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뭐 100마디 못다 자기 거 다 오픈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나는 이렇다 뭐 뒤져봐라. 예. 그래서 뭐 필요하냐? 내가 다 설득해서 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저 청와대라든가 이 저 부처에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무슨 뭐 친목 모임이든 이런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작은 모임들에서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100% 가능해요. 예. 찾는 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오래된 일이 아니잖아요. 예, 다 예. 전산화된 후의 일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세종시를 우리가 속에서 세종시 이전하는 걸 노무현 대통령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몇 년 사이에 무슨 뭐 이렇게 원래 소유주부터 시작해서 이 소유주를 밝히는 일은 쉽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소유주를 밝히는 일을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건 좀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게 국회의원 아까 전수조사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누가 할 거냐가 불분명합니다. 국회는 누가 할수 일단 있는지. 네. 특검을 하더라도 제한적이에요. 저거는 예를 들어 특별법을 만들기 전에 제한적이에요. 예, 예. 개인정보 공개를 강제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리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개인정보를 강제하기는 불법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네. 비리를 특정한 다음에 개인정보를 그렇죠. 하는 비리를 거지. 특정한 다음에 그래야 가능한 거죠. 네. 근데 통상적으로 뭉뚱그려서 개인정보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법원에서 허락을 안 합니다. 예. 아니 그리고 그거는 이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기 때문에 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지금 현재 이거는 그러면 저기 법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를 갖다가 소위해서 옛날식으로 따지면 자율신고 기간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강제 수사를 하고 뭐 이런 단계를 거쳐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땅을 투기 목적으로 샀는데 실제로 개발이 안 돼서 낭패를 보고 묶여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투기자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처벌해야죠. 네. 그렇습니까? 정보를 불법적으로 뭘 한다거나 무슨 거래가 있다거나 왜냐하면 그게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뒷거래를 한다거나 뭐 돈을 준다거나 무슨 뭐 그런 거잖아요. 뇌물을 그렇죠. 준다거나 그런 거잖아요. 공무원한테 예를 들면 이제 뭐 아니면 이제 공무원하고 짜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수적인 것으로 이제 처벌하는 것이지. 당장에 투자를 했다 해서 저게 투기인지 투자인지 모르지만 투기를 했다 해서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그걸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죽하면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도 이 문재인 정권의 적폐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 과거 정권의 적폐가 아니고 이 부동산 투기 관련돼서는 이건 문재인 정권의 적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문재인 본인도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양산에 퇴임 후에 내려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사저부지 이게 이제 농지였습니다. 전체가 한 1,400여 평쯤 되는 걸로 제 기억이 되는데 여기가 다 한 70% 정도가 농지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 농지를 매입할 때는 농업 경력 증명서 뭐 아니면 농업 영농 계획서 이런 걸 다 제출합니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농지를 사놓고 9개월 있다가 형질 변경을 합니다. 농지에서 대지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저거는 이제 근데 그 기초단체에서 일정 기간씩 그러니까 농지도 바로 속에서 대지로 형질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농지가 급수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요. 원래 무조건 농지를 해야 되는 데가 있고 절대 농지가 있죠. 그다음에 또 바뀌어요 이게. 부분적으로 저게 좀 완화가 됩니다. 몇 단계를 거쳐요 그거를.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런 걸 이제 알고서 샀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저희 내부 정보를. 내부 정보를. 그렇죠. 왜냐면 그건 내부 정보니까. 언제쯤에 뭘 형질 변경을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지고 쟤를 점점점 가면서 저 땅은 더 이상 농사 지을 땅이 아니야. 저긴 대지로 바꿔야 돼.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그래서 그런 땅들을 사는 게 사실 투자 핵심이거든. 투기 핵심이거든. 그렇군요. 절대 농지를 사는 일은 많지 않거든. 사실.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 농지를 샀다가 9개월 만에 그걸 형질 변경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지금 LH 투기도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농지사서 나중에 개발되면 개발에 그렇죠. 수용돼서 돈 벌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방법론상으로 보면 물론 똑같죠. 이건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똑같죠. 더 나쁜 거지.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 그 위치를 본다면 더 나쁜 거죠. 더 나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왜냐면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옛날에 저런 거 사면 개발할 때 보면 거기에 뭐가 심어져 농지에 뭐가 심어져 있는 데서 보상 액수가 달라져요.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삼 나지도 않는다 인삼 심고 막 그래요. 검은 거적대기 막 씌우고 그 비싼 게 쳐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또 있어요. 그걸 심는. 국민의힘의 강기훈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강기훈 의원이 어제 아마 뉴스가 났을 겁니다. 그 자신이 이제 자신 본인인가요? 뭐 이렇게 친인척이 땅을 샀는데 본인이었을 겁니다. 본인.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뭐 공원을 만든다 해서 이제 보상 지역으로 묶인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감나무를 심었는데 감나무를 근데 이게 더 황당한 거는 창원시 이놈들이 다 이제 지금 민주당이거든요. 시장도 그렇고 다 시의원들도 그렇고 이걸 가서 다 확인을 했답니다. 총 240그루밖에 안 되는데 500 몇십 그루를 신고를 해서 그 2배로 보상을 받았다. 참 하여튼 뭐 이런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군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있어요. 그 전문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그렇군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본질적으로는 소위 해서 지금 LH공사 뭐 한 군데 지금 이제 꽂혀 있지만 아주 전국적인 단위에 대대적으로 뭔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다 그런 것들이죠. 뭐 전수조사뿐만 뭐 제도적 개편부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본질적인 건 뭐냐면 이거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 돈벌이 수단이잖아요. 그렇군요. 예나 지금이나 정보라고 하는 거는 돈벌이 수단입니다. 우리가 뭐 주식 정보를 알라 그러고 뭐 기업의 내부 정보를 하는 거 다 불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처벌받죠. 근데 끊임없이 그게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지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돈 버는 거, 이게 인간 본성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려면 이거를 가지고 하는 가장 최상의 방식은 뭐냐면 소위 권력을 쥐고 있는 윗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식일 뿐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단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들이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딜 단죄를 해? 알아도 못하는 거지. 같이 짜고 안 하면 다행이지. 좀 전에 거 다시 말씀드리면 감나무 과수원에 감나무가 221그루밖에 안 되는데 보상은 450그루를 신청을 해서 그래서 보상 가격이 30만 원이라네요. 한 그루당. 그러니까 이게 다 틀려요. 거기에 뭐가 심어져 있나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7천만 원을 더 받았다 이렇게 해서 뭐 돌려받을지 말지를 창원시 차원에서 뭐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좀 걱정스러운 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전수조사를 한다 뭐 한다 이게 약간 냄새가 좀 나는 게 지금 얘네들이 이게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야당 인사와 관련돼서 뭔가 좀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만약에 있을 수 있다면 선거 목전에 또 그런 것도 터뜨리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물타기와 진흙탕 싸움을 유도하는 용이라고. 그렇죠. 니나 내나 다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이제 정치권 전체가 썩었네. 그렇죠. 위에가 다 썩었네. 그렇게 양비롭네. 이걸로 가서 투표를 낮추고 사람들한테 좀 관심도를 떨어뜨리고 이러려고 하는 용도인 거죠. 뭐. 그렇죠. 어차피 이렇게 있으면 가난이 몰려가는 건데 뭐 일방적으로 당하느니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거죠. 뭐 이거는 뭐 너 죽고 나 죽고 자 뭐 이런 식이죠. 흙탕물 튀겨갖고. 그렇죠. 자 요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이 사람도 좀 제정신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 이 LH 사건이 터지니까 이 뭐 부동산 부패의 원인은 검찰에 있다거나 아니면 이 불로소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불공정이 커진다 뭐 이런 헛소리를 했는데 자 근데 알고 봤더니 추미애가 말이죠 광진구에 24억짜리 55평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인가요? 2008년 9년 요때 또 여의도에 또 오피스텔을 삽니다. 방 2개짜리 현재 한 뭐 호가만 한 4, 5억쯤 한다라고 하는데 1가구 2주택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무슨 지금 그 여의도의 오피스텔은 임대를 내서요 월에 한 160, 170만 원을 받는답니다. 그렇게 해서 불로소득 지대로 먹고 사는 주제에 무슨 부동산 투기를 운운할 수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정신세계가.
그러니까 이게 참 옛말에 틀린 게 없는 게 이게 부끄러움을 모르면 그러니까 특히 윗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그거는 그 나라의 치욕이에요. 그 맹자라는 책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속에서 맹자가 이제 속에서 양양을 만나 가지고 하는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양양 맹자가 이제 찾아오니까 그 유명한 이제 속에서 이제 유명한 학자가 찾아오니까 큰 가르침을 받겠다고 이제 물어보지 않겠어요, 왕이.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어떤 이름을 주시고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맹자왈 왜 하필 이롬을 말씀하십니까? 왕께서 만약에 이롬을 얘기하면 신하가 이롬을 추구하게 되고 신하가 이롬을 추구하게 되면 백성들이 이롬을 추구하게 됩니다. 모든 나라가 이롬을 추구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가 아니라 의를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가 아니라 의. 자,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대통령부터 부동산으로 돈벌이하고 장관이 돈벌이하고 국토부 장관이라는 인간은 그런 걸 조장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뭘 하겠어요? 저게 똑같이 하죠. 저게 유행이지 뭐. 그렇죠. 저게 흐름인가 봐, 대세인가 봐. 똑같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은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렇군요. 끊임없이 그래서 반복됩니다. 근데 본질적인 건 뭐냐면 결국은 권력을 쥐고 있고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본인 스스로를 갈무리하고 정갈이하지 않으면 더 잘 관리해야죠. 그렇게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제도도 인간의 욕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좌파가 나쁜 거는 마치 막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한다, 사기친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 욕망에 노예가 되잖아요. 그렇죠. 좌파가 훨씬 더 돈의 노예의 역할을 해요. 왜 좌파는 공적인 일도 사회 활동도 돈 없으면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기부 활동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기부 받아가지고 돈 쓰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지. 그렇죠. 기부 받는데 익숙하죠. 남북은 기부 열심히 하라 그러고. 기부를 한 적은 별로 없고. 자. 조국이 암만 그 재산 많아 뭐합니까? 뭐 한 거 봤어요? 기부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 지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이 추미애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거는 대선 출마 관련돼서 뭐 어떤 기자가 짓궂게 질문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국민께서 부르신다면 점점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원래 정신이 없으니까 그동안 그런 짓을 해온 거잖아요. 저분은 이미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요? 정신이 이미 유체 이탈이죠. 정신이 출장을 간 거죠. 그러니까 저게 나쁘다는 거예요. 저런 분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으면서 저런 분들을 자꾸 언론에 올려주고 기사를 써주는 사람들이 더 나쁜 거야 사실은. 그렇군요. 그런 사람들을 취급하지 말아야지. 맞습니다. 자, 혹시 저 장프로님 그 보유세 내년에 좀 올해 좀 내셔야 되죠? 계속 오르고 있어요. 보유세 지금 돈 벌어서 부동산세로 지금 다 떼박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디 기사를 보니까 강남의 모 아파트는 그 보유세 뭐 이렇게 포함해갖고 뭐 하여튼 연간 내야 될 돈이 세금이 한 2천만 원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매달 한 160만 원, 70만 원 월세 내고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국가에 월세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유세가 세금 폭탄으로 이렇게 전가되면 국민들이 이거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권자들이 기본적으로 주권자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은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밖에 없어요. 선거밖에 없군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게 그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게 행정의 규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공시지가가 책정되는 게.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으로 정한다고. 근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거는 왜냐면 부동산세, 그러니까 재산세 이런 것들의 세율은 다 정해져 있어요 법에. 근데 과세 표준이 매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세금을 더 걷는 올리는 거죠. 세율을 올리는 거 똑같은 효과거든. 저거는 그래서 죄형 법정 쪽에서 조세 법률주의를 어긋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이유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보유세하고 양도소득세 둘 중에 하나만 있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드물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를
팔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죠.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물리든 아니면 보유세를 물리든 그래야 돼. 아니면 그렇죠. 보유세를 물리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낼 때 그동안 낸 보유세에 대해서 차감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합리적이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현 이득에서 차감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거기 세금 매기진 않잖아요. 그렇죠. 거래하고 하고 그렇죠. 수익이 생겨야 주식을 거래하고 나서 이익의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걸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지금 주식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올랐어. 10% 올랐어요. 그럼 10% 세금 매긴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유, 난리 나죠. 미쳤습니까? 부동산은 왜 안 그래요? 그러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소위에서 이제 이게 그 선전선동이고 포퓰리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좋은 나쁜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들에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요.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료도 안 내던 분들이 또 꽤 내야 된다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문제는 고령화 사회가 되잖아요. 소득이 없는 계층들이 저기에 다 몰려 있어요. 은퇴자분들 맞습니다. 집 한 채 달랑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주택 보유로 따지면 5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럼 저분들은 점점 소득이 없어지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연금 맨날 받으면 뭐 할 거야? 다 세금에다 때려 박아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그 집을 팔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집을 팔라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또 세금을 또 내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양도소득세를 없애주든가. 그럼 이건 대선 때 정책 공약으로 좀 해서 정리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재정 문제라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냐면 돈을 막 써들겨가지고 돈이 없어요. 아하, 그렇군요. 지금 돈을 사방에서 지금 뭐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국인 거예요. 근데 계속 사람들을 감정몰이 해가지고 쉬운 때가 다 빨대 꽂는 거예요. 하긴 부동산 세금 걷는 게 제일 편하기도 하고 제일 많은 세수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지금의 전국적으로 보면 속에서 부동산 재산세라고 하는 건 다 지방세잖아요. 그 지방세죠. 지방 재정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지방에서 지금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자, 그러니까 부동산 가진 사람들 욕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빨싹 거라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차라리 욕을 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욕을 하지 말든가. 욕하고 빨대 꽂고. 그 법에도 없고. 아니 그러면 좀 집 한 채 번듯한 거 가지고 있는 게 뭔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특히 1가구 1주택이 문제예요. 그렇죠. 1가구 1주택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근데 좀 비싸다는 이유로 전체 요즘 서울의 아파트 값이 좀 비쌉니까? 9억 원 이상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근데 그 또 더 결정적인 거는 그 부동산 가격을 누가 올려놨습니까? 그러니까 좌파 정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좌파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낮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은 좌파들이 다 강남에 사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지 않아요. 가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단신 몇 가지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한명숙 전 국무총리 건설업자한테 9억 원의 뇌물을 받으시고 2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는데, 자, 이 한명숙 사건을 뒤집으려고 지금 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아주 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앞잡이 역할을 이문정이라고 하는 대검에 있는 검사가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추미애 때부터 이 굉장히 혜택을 받고 지금 감찰 담당관인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번 인사에서는 수사권까지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범계가 들어가서 이제 이문정이가 하는 이 한명숙 사건 뒤집기에 좀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해서 검찰총장 대행, 이 조남관 지금 차장인데, 이 조남관 대행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자, 이문정이 마치 총장 같습니다. 검찰총장. 진짜 이게 참. 이건 아시겠지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받은 돈 수표 1억 원이 한명숙의 동생 전셋집을 구하는데 사용된 거는 이미 다 그렇죠. 밝혀졌고요. 저거는 계좌 추적을 통해서 금융 거래를 통해서 밝혀진 거라. 다 드러났습니다. 저게 무슨 위증을 강요했니 어쩌니 저쩌니 저거는 하나마나. 그러니까 저게 본질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돈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예요. 그렇죠. 뇌물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진술을 번복을 했기 때문에 번복을 하는 과정에서 그 번복하는 것이 거짓이었다, 또 진실이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교도소에 깜빵에 갇혀 있는 놈들 데려다가 이제 증인으로 갖다 앉혀놓고, 그게 이제 사실 실수였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한명숙 사건 뒤집기 이걸 하려고 하는 지금 민주당 정권을 보면 좀 약간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거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동안 해왔던 게 다 그런 거잖아요. 1950년대. 지금 저기 동학까지 거슬러 올라갔는데. 예. 동학. 네. 그 한간에는 그 한명숙의 남편 박성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준은 옛날에 간첩 아니었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통일혁명단 사건으로 구속된 적도 있고, 이 박성준은 뭐 간첩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아니 그 지난번에 누구야? 저기 정의연대 저기 국회의원 누구죠? 그다음에 그 할머니들 저 윤미향. 그 남편도 저기서 좌파 본류잖아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는 뭐 그냥 우리 진보니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백 저변에 저기서 지금 그 386 뒤에 있는 386 뒤에 있는 소위 얘기해서 핵심 그룹들이 있어요. 아, 핵심 그룹. 우리나라 소위 얘기해서 전통적인 소위 남노당 때부터 이어온 핵심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좌파가 아니라 거의 공산주의자에 가깝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 공산주의자예요. 전통적인 공산주의자예요. 그렇죠. 전통적인 공산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김석균이 뭐 이석균가? 저기 이석기요. 관계 들어가 있는. 그런 유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해방공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노당 때부터 그 뿌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지금 뭐 요즘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석기 석방하라고 말이죠. 그 구명운동 하는 사람들 보면 거기도 끔찍합니다. 근데 그게 사상적으로 용인할 수는 있어요. 사상적으로. 우리가 뭐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사상적으로는 늘 드러내놓고 그걸 해야 된다고 봐요. 차라리 드러내는 게 나아. 그렇죠. 숨어서 하는 것보다. 숨어서 있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숨어서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무슨 종교 활동을 하고 무슨 뭐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동성애 뭐 페미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의 본질을 몰라요, 우리가. 그렇죠. 숨기고 있으면 모르죠. 숨기고 있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러니까 드러내는 게 나아요. 그렇군요. 나는 공산당이 좋아. 이게 차라리 나아. 저는 그런 주의자예요. 차라리 그렇게 경쟁하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그건 다양성 차원에서 인정해줄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사상적인 면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좌파의 사이비성이 문제라고. 국민들을 속이는 게 문제라고. 본질은 거기에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렇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말이죠. 아닌 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임종석 이런 사람들 보고 막 그렇게 공격하면 저는 미친놈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임종석의 본질을 알아요? 글쎄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의 본질은 주사파에 있어요. 그렇죠. 속이 맞습니다. 명확합니다. 명백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친북, 종북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장난치는 거랑 맞죠. 국민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통해서 돈벌이 수단과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만 삼는 거예요. 국민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라고 이거는.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은 뭐냐면 뇌물 받은 거는 금융거래로 드러난 거예요. 다 드러났죠. 뇌물거래. 누가 증언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쟤한테 돈을 받고 돈을 줬다고 하는 거를 하고 검찰이 밝혀낸 거는 계좌 추적을 통해서 수표를 통해서 금융거래를 밝힌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 건설업자가요 돈을 돌려달라 해갖고 또 2억인가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드러난 현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하냐 쉽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까지 하냐. 그건 그 이면에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386에 얹어 타고 있는 거라고. 계속 누가 압박하는 거야. 운동권에 있는. 위에 있는 뭐 대모나 대모들이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느끼게 그러면 이제 그 논리대로라면 누군가가 지금 현재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한테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무서운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정부가 끝나고 나면 이 정부에 실질적으로 국정농단을 누가 있는지 밝혀야 된다고. 그거 완전히 그냥 한국판 딥스테이트네요. 그렇죠. 딥스테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은 사법 체계 자체에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나 뭐 이런 DJ나 이런 경우는 역사적인 흐름들이 맥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뭐 익숙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네. 당시에 정권 자체의 정통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한명숙은 아니죠. 한명숙도 좀 이상하죠. 예. 네. 한명숙은 아니죠, 저거는. 자, 그래서 이게 한명숙 남편 뭐 박성준을 비롯해서 뭐 신영복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이 빨간색이 좀 진한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그들의 행동대원들이 이제 386 운동권 출신들.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똔똔 말아서 야, 그럼 이 진영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놈들인지 아니면 아니죠.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탄생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혁명과 사회주의, 뭐 심지어는 이제 종북으로 이어지는 뭐 이런 그렇죠. 라인이죠.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소위 얘기해서 네.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하는 걸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 그렇군요. 자,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 이해찬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비슷한 건데 다 사입이라는 거죠. 지금 이해찬. 이제 예. 차라리 뭐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하면서 예. 생활 면에서도 그렇게까지 뭐 사입이 노릇을 안 한다 그러지만 이런 사람들은 완전 사입이죠. 그렇죠. 저 이해찬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에 뭐 땅도 있고요. 근데 최근 들어 다시 헛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좀 노리는 것 같은데 LH 사태 같은 경우 이런 일은 어쩔 수 없었다. 윗물은 맑은데 바닥에 낡은 관행이 있다. 자, 그리고 보궐선거가 없었다면 대선까지 아스팔트 길을 갔을 텐데 하필 보궐선거가 있는 바람에 점점점 여기에 뭐 오세훈은 MB 키즈다. 안철수는 뭐 뿌리 없는 뭐 꽃나무다. 그리고 윤석열은 깡패의 언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말과 오만과 독선의 언어에다가 나이값도 못하고 아무데나 나서고 뛰어드는 이 나이 먹은 철부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제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더 황당한 거는 본인이 정계 은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치매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알코올성 치매가 원래 있었거든요. 조금 유튜브 방송 나갈 때도 술김에 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정치를 그만뒀다는 것을 그새 까먹은 건지 헷갈립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동안도 말씀드렸지만 좌파는 끊임없이 저런 걸로 생명을 이어간다고. 아, 예. 저희 지금 바이러스 같은 이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터전 자체를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나서야 끝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체주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생명줄을 이어가고 있는 그 터전을 황폐화시키고 나서야 끝난다고. 아, 그렇군요. 그렇게 그런 그 속성이 없으면 저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파는 그런 정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같이 살라고 그러지. 그렇죠, 맞습니다. 살라고 하기 때문에 늘상 이렇게 멈추는 게 있고 한계가 있고 늘상 가리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넘지 않은 선들이 있어요. 좌파는 그게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끊임없이. 그래서 저 좌파가 그러니까 늘 입에 달고 사는 거지만 주가 되면 안 되는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세상의 주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회든지 좌파가 주류가 되면 그 사회는 불행해져요. 아, 그렇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LH 사태 얘기를 좀 하다가 중간에 조금 말미에 조금 좀 샜습니다. 그런데 워낙 또 중요한 얘기고 이 한명숙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정부 여당 그리고 또 이해찬 지가 정계 은퇴를 해놓고도 다시 그거 까먹고 다시 정치적인 발언을 늘어놓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좀 잘못돼 가고 있다, 좀 이상하다,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부디 장프로가 이제 늘상 얘기하는 이 해법은 역시나 투표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죠. 4월 7일 날 이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 유효한 표를 행사하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리면서. 그러니까 좌파가 저기에서 촛불혁명을 했다 그러면 저기에서 반문재인을 저기에서 결심하신 분들은 재보궐선거에서 선거혁명을 해주셔야 돼요. 아, 선거혁명. 선거혁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선거라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당금질하고 채찍질을 해야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이지고잉하게 놔두시면 그거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건 자명한 거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거야 그러면 안 바뀌죠.
자명한 거고요. 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것도 유권자들의 선택입니다. 주권자의 선택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냉철하게 네. 들여다보시고 이게 말장난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제 말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걸어온 길 행동들을 보시고 그러니까 말은 이제 걸르세요. 말을 걸르는 자기 스스로의 걸음망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군요. 예. 말이 아닙니다. 그게 요즘은 말이 진짜 말이 아니야. 아까 그 이해찬 이런 사람들 말이겠어요. 그게 그게 쓰레기지. 그렇죠. 예. 언어라고 하는 것은 옛말에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가장 나쁜 게 입으로 나오는 거라고. 네. 똥보다 더 더러운 게 입에서 나오는 거라고. 입이라는 것이 모든 불화의 원인이고 모든 부패의 원인이고 모든 분란의 원인이에요. 말 한마디로 나라가 안정되고 말 한마디로 나라가 뒤집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재인은 말도 형편없고 행동도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들을 잘 판단하시고 잘 걸으시는 것, 그것이 오늘날 현대사회의 주권자들이 가장 큰 책무예요. 그렇군요. 요새 말이 너무 쏟아지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한테 말을 드리고 있지만 제 말도 한번 저 인간이 뭔 저기 생각을 가지고 뭔 이속을 가지고 저런 헛소리를 떠드나 체크 잘 해보시고. 우리 장 프로님은 뭐가 이속은 없어요. 제가 확 단언합니다. 예, 왜냐 이속이 있어야 되는데 하도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오히려. 뭘 또 구독자 늘리려고 또 헛소리 하는지. 자, 아이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의도 2%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해주신 장경석 프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